자, 835페이지예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인데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는 이거는 법정 채권 채무관계예요. 부당이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할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반환 관계가 생기고 이 반환 관계에서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긴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여기는 손해배상의 관계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손해배상할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깁니다. 이때 이 권리는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채권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채권은 약정 채권이 아니라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법정 채권 이렇게 표현해요.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먼저 부당이득 볼게요. 자, 부당이득이라는 현상은 그래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법률 사실입니다. 이게요. 기본적 성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 성격은. 그리고 부당한 상태를 반환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상태로 바꾸는 공평의 이념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평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836페이지 보면 그 위에 법적 성질은 사건이다 라는 거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그래요. 계약상 청구권은 아니죠. 다만 계약상 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경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고 계약상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도 경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청구권과 경합을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가 다 발생한다.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득이 어떤 요건 하에서 성립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법에 보면 부당이득이란 것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놨어요. 그게 741조에 있죠. 부당이득은 그죠? 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의무를 정리해 놨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 손해를 가해졌다라고 하면 그 이익을 반환할 관계가 있다. 즉 반환하여야 한다 이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따라서 부당이득은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생겨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겨야 돼요. 그 이득이요. 타인의 재산이나 관계는요.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생겨야 되죠. 이 이득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이 사람이 이득을 취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득을 취하니까 그 상대방은 이렇게 타인의 재산, 노무를 제공한 이쪽에죠. 이쪽에서는 손해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법률상 원인 없는 상태에서 이득이 발생했고 그 이득의 원인을 보니까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취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인은 결국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에 있으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게 이 손해하고 이 이득 관계는 뭐예요? 인과관계. 이게 있어야겠죠. 여기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의 법률 관계가 이렇게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면, 이런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하여 손해본 사람은 자기 손해 범위 내에서 또 상대방의 이득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반환을 받는 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37페이지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효과는 부당이득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범위, 여기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로 이렇게 나누죠. 반환 수익자의 반환 범위죠. 자, 일단 반환 범위 자체는요, 이것은요, 기본적으로요, 손해난 것과 이득이 발생한 것, 이 중에요, 작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거기 보시면 해놨죠. 반환 범위에서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는 그 이득만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득이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랬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손해하고 이득 본 거 두 개 중에서 작은 것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이 중에 작은 것 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득 범위 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 범위 내에서 반환을 받게 된다. 그걸 또 구체화시키면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을 했다면 수익자가, 그러면 수익자가 반환할 때는 어디까지 반환하냐? 자기가 현재 이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이걸 현존 이익의 반환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수익자, 이 범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손해난 것까지도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법은 구체적으로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그것이 837페이지에 동남 1번 제일 밑에입니다.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났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물 그대로 반환하면 되죠. 남아있는 것. 그러나 다음 페이지 악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그 밖에도 수익이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의 손해난 것까지도 배상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요,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이 선의의 수익자는 악의 수익자로 제기한 대로 소급해서 악의 수익자로 바뀌어요. 이게요, 본권의 소에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되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그 본권의 소를 제기한 대로 과거로 소급해서 이걸 악의 수익자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838페이지에 가시면 그게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요. 이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권의 소송에서 패소해버렸어요. 패소 판결을 이렇게 확정되었다. 확정되면 이 본권의 소송을 제기한 때 있죠. 이 본권의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소재기한 때부터 이때부터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악의 숫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부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면요. 어쨌든 간에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부당이득의 문제. 이걸 좀 정리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뭐냐면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반환되어지는 모습을 정리했어요.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반환해야 한다라는 원칙. 그런데 이게 특수한 부당이득 이 부분에 가면요.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해요. 원래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손해난 사람은. 그죠? 그런데 여기 특수한 부당이득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비채 변제. 자, 거기에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채무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채무 변제했다. 이걸 뭐라 하냐? 비채 변제 중에서도 악의의 비채 변제, 알면서 했다는 거죠. 자기가 채무자 아니라는 걸 알면서 비채 변제했다. 라고 할 때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는 상대방은요. 자, 나는 채무자 아니니까 내가 변제한 것은 나는 변제 안 해도 되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생겼는데 상대방은요. 나한테 채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받죠. 그럼 부당한 이득이에요. 그럼 원래는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요. 즉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났어요. 이걸 우리는 악의의 비채 변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반환 청구 못하는 예입니다. 안 된다라는 예입니다. 부당이득이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한 전의 변제입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했어요. 채무자가요. 진짜 채무자가. 자, 채무자는 변제기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 변제할 채무가 확정적으로 이행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변제했다면 변제 안 했는데도 변제했으니까 상대방이 이득이고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직 받을 때가 아닌데 받았으니까 부당한 이득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한 전에 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이것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이게요.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기한 도래하기 전에 기한이 도래했다고 믿고 변제한 경우에는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착오 이론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743조 민법 규정에 의해서요.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는데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믿고 변제한 착오에 의해서 변제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착오했다는 걸 증명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때 기한 전에 변제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변제했던 것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한 도래 전에 변제입니다. 기한 전 변제.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예요. 자,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이 채무가 비채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변제가 도의관념에는 적합하더라. 그렇다면 도의관념에 적합할 정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변제이다라고 한다면 반환 청구를
불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절대적 소멸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채무가, 즉 상대방의 채권이 한 번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했어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데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채무를 나 변제할게. 나 이제까지 사실 고마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채무자는 채무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보면, 그죠? 왜? 절대적 소멸설이니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절대적 소멸했죠. 그러면 채권이 없어요. 상대방이. 근데 채무자도 역시 채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돈을 꿔서 10년 동안 내가 잘 사용했고 고맙잖아요. 내한테 와서 돈 내놔라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을 자기는 채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자, 나 고마웠어. 잘 썼어. 갚을게 하고 갚았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때는 그래요.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 부당한 이득이죠. 그렇죠? 채권이 없는데 이득을 봤으니까.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자기 재산을 줬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죠. 손실이.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아, 그래요. 채무가 아니지만 그래, 도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 그거는 그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838페이지에 있어요.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된 것 이렇게 했고요.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는 자가 자기한테 의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부양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 있는 것은 친족관계에서요.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 있는 사람들. 근데 나는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 없지만 내가 그 친척을 내가 부양했다. 이런 경우에요.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행위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야 내가 이제까지 부양할 의무가 없었는데 내가 당신 먹여 살렸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의 채무 변제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요. 자기 채무 아니에요.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어요. 제3자가 자기의 채무라고 오신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자, 이때는요. 오신한 제3자가 자기의 채무로 오신한 거죠. 오신한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채무가 없는데 내 채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변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내한테 채권이 없죠. 그럼 부당한 이득이에요. 나는 내 재산이 그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부당이득에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착각해서 내가 변제했으니까 야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법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무자라고 믿고 채무자 제3자지만 내한테 변제했어요.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한테 받았던 채권 증서 있잖아요. 차용증. 이거 돈 받았으니까 필요 없네 하고 없애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 차용증 같은 채권 증서를 뭐 없애버렸다든가 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채무자한테 가서 야 채무 이행해라 청구 안 했네요. 청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네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 소멸시효니까
채권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럼 채무자한테 더 이상 돈 받을 수 없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 채무 없음에도 자기 채무 있다고 믿고 변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줬던 돈 돌려줘 이렇게 한 걸 인정해버리면 이 채권자는 억울하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여 변제한 사람일지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옳겠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745조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39페이지에 제일 위에요.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를 받았다고 오신하여 그 결과 채권자가 채권 정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또는 시효로 채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745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정서를 없애버렸다든가 또 담보권 행사가 하지 않았다든가 또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채권이 소멸됐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제3자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야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 청구를 부정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 역시 이 급여한 내용을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원인 급여란 것은 이 불법이라는 의미가 사회 질서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죠. 이 반사회 질서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불법. 그러면 반사회 질서 행위는 민법 103조 이것을 말합니다. 또 민법 104조도 반사회 질서 행위죠. 이러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한 사람 이럴 경우에는 반환 청구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사회 질서를 위반할 의도를 가지고서 거래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재산을 내놨다. 즉 상대방한테 건네줬다라고 하면 그 건네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 위반한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 원인급여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요, 103조, 104조에 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라면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거죠. 746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1페이지 불법 원인급여, 불법행위 볼까요?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요,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민법상 위법행위는요, 불법행위와 또 하나 더 있죠. 채무불이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위법행위.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불이행의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불법행위는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는데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까지 끼쳤다면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부주의가 있을 때 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라는 원칙입니다. 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과실책임의 원칙이 수정이 되어서 무과실 책임도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의 원리를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는 주로요, 어떤 때 이렇게 원리를 수용하냐 하면 이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 관점에서 볼 때, 그죠?
사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사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손실의 위험, 이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너 위험을 좀 분담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전체로 볼 때 이게 정의롭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무과실 책임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좀 이해해 두시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이 중간쯤에 있는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 책임이라고 그래요. 중간 책임. 이 의미는 뭐냐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했을 때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인 피해자가 여기에 원리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면 피해자가 요건 입증이 필요합니다. 요건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손배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자기한테 손해 났는 것 과정을 요건 전체를 다 입증해서 판사를 설득해내야 그래야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럼 무과실 책임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법의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형태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래요. 그 행위 당사자한테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사회 공동체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입증 책임이 사실상 없죠. 피해자한테, 그렇죠? 피해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발생하니까 야, 사회 분담 차원에서 이 요건에 갖춰졌으니 너 책임져라. 너 손해 발생시켰네.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네가 책임져. 이렇게 법이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피해자가 자, 이러이러한 요건 다 갖췄잖니? 그러니까 가해자 너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 책임이란 건 또 뭐냐? 중간 책임이란 것은 이런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단 인정해요.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요소에 의해서 요건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야 가해자 네가 손해배상해. 이렇게 손해배상을 일단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이게 이때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인정해 놓으니까 가해자가 이제 증명하는 거죠. 아, 내가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요건을 다 갖춘 게 아니라 여기에 손해 발생하는 데 대하여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보세요. 여기에 면제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이 근거에 내가 해당되어요 하면서 입증 책임을요, 이 가해자가 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 손해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누가? 가해자가 증명하면 가해자가 면할 수 있는 근거를 입증해내면 가해자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가해자가 책임 면제할 수 있는 사정의 존재를 입증 책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래서 이걸 입증해내면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책임을 뭐라 그러냐? 중간 책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실 책임은 피해자가 전부 다 입증해야 돼요. 요건을. 가해자 너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 생겼으니까 전부 다 네가 책임져야겠다라고 증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과실 책임은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책임을, 즉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법에 정해져 있는 형태가 발생하면 그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배상 책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별도로 그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중간 책임이라는 것은요, 이 무과실 책임과 유사하게 말이죠. 일단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이 가해자 네가 손해배상해. 그런데 가해자 네가 만약에 책임을 면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너 책임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누구한테로? 가해자 쪽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 책임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이 우리 민법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란 것은 피해자 입증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여기에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특별히 입증 책임이 아주 경감되거나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러나 중간 책임의 경우는 이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면할 사정을 입증해라. 그러면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중간 책임이란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책임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 규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거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겠는데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750조 이하에 이 요건을 규정을 뒀습니다. 먼저요, 가해자 개인적 요건을 보면 가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란 귀책 사유가 가해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 가해자는 사리 변별 능력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리 변별 능력, 의사 능력이죠. 변별 능력이라 그러죠. 변별 능력. 정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판단 능력이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가해자일 것. 두 번째, 그 가해자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 이게 바로 위법성이라 그러죠. 법에서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로 인하여 이 위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한테 손해가 생겨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이러한 위법행위의 손해 발생 관계가 인과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사실 여기서부터 있죠.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근거해서 위법행위를 했고 위법행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생겼다. 이런 관계가 전부 다 어떻게? 네 번째, 원인 결과관계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객관적 인과관계라고 하죠. 객관적 인과관계. 이런 사유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입증되면 네 가지다 그죠? 이런 것이 입증되면 드디어 효과로서 불법행위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드디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죠.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한테 손해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요. 이러한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이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해야 돼요. 판사님이 당신 피해자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요소가 다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라고 80% 이상으로 이렇게 심증을 굳혔을 때 드디어 이제 이게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손해배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입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장래에 손해 발생시킬 것도 더 이상 너 명예훼손하면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하루당 얼마씩 더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겠죠. 또 피해자의 청구에서 손해배상에 가름해서 또는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할 것을 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연히 통상손해입니다. 그리고 특별손해일 때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 포함하죠. 손해배상, 특별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이때 손해라는 의미는요, 이 손해라는 의미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죠. 이걸 다 포함해서 통상손해, 특별손해까지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죠. 자, 843페이지 보시죠. 배상액의 산정에서는 물건이 몇을 훼손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 물건을 교환 가격을 파악한다든가 수선하는 데 필요한 배상액이 수선비 같은 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그래요. 소득, 일실손해라 그러죠. 소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취득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과실상계도 서로 간에 적용할 수 있죠. 과실상계.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상액 경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법에요. 자, 배상액을 경감시켜 달라고 가해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액,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누가 청구하는 권리라고요? 이건 가해자의 청구입니다. 어떨 때 하냐? 이 가해자는 고의로 만약에 가해했으면 안 돼요. 고의가 아닌 상태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배상자가 배상을 다 해준다면 자기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죠. 나 죽는다 이 말이죠.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배상 다 해주면. 그러니까 좀 감액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에다가 배상액을 경감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전부 다 채권자, 채무자 전체 경제적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손해 원인 등 이런 걸 다 참작해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가해자.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이게 채권이잖아요. 법정 채권을 했죠. 이 법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3년짜리가 있어요. 이게 3년짜리는 뭐냐? 바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손해 및 그 가해자를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두 개 다예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란 것, 이 두 가지를 다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둬야 돼요. 3년, 10년 전부 다 뭐라고요?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에 특수한 손해배상에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은요,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중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하고
무과실 책임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 특별한 경우인데 1번에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나 그 대리 감독자, 감독자를 대리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무능력자,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은요, 사리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별 능력 없는 자, 뭐 정신병자라든지 어린 유아, 어린 아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죠. 사리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이 안 생겨요. 아예. 이 사람은 사리 변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자체가 안 생깁니다. 이 사람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지냐. 피해는 났는데, 피해자한테 피해는 생기는데 누구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손해배상 책임지냐? 이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죠. 감독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독자를 대리하는 이 대리인요. 이 대리 감독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사람도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자, 우리 8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초등 1학년. 얘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둘 패버렸어요. 단아이를. 그 단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자, 그러면 이때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는 뭐 제대로 알겠어요? 잘 인식을 잘 모르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아이한테 손해배상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죠, 부모. 근데 부모는 지금 현재 집에 있잖아요. 또 가정에 아니면 직장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감독 못하죠. 그럼 누가 하나요? 그래요.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 있겠죠. 교사. 또 학교장도 있겠죠. 이렇게요.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예요? 감독자의 대리인이죠. 이렇게. 이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유치원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말이죠. 유아원 갔다 유치원 갔다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옆에 아이하고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말이죠. 장난감 때문에 이게 아니면 툭 밀어가지고 아이를 다치겠다. 그럼 이 아이가 손해배상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없죠. 왜? 사리 변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근데 부모는 그래요. 회사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다른 애들한테 피해 안 주게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누가요? 그래요. 그 유치원 교사나 유치원장 원장님 있죠? 원장님이 바로 부모를 대리하여 감독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때요. 이 부모도 책임져야 되고 이분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책임이 중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피해자의 쪽에서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감독 의무 있는 이 감독자나 이 대리인이요. 뭘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일어났어요. 그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 책임 면해요.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감독 의무 충실 다 했다.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것만 증명하면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간 책임이다라고 해요. 여기에 감독자와 그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이다. 이렇게 해요. 왜? 책임을 진다. 이런 사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을 면하려면 당신들이 감독을 제대로 다 했고, 그래서 이 사건은 불가피한 사건이다.
피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걸 너희들이 증명하라. 그러면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법원이 잘 인정 안 해주죠. 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요, 사용자 책임이요. 사용자 책임은 뭐예요? 이 사용자가 피용인을 고용했을 거 아닙니까? 피용인. 피용자가 타인에게 이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타인에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청구권. 근데 여기에 이 사람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우리 민법에 사용자 책임을 만들어 놨거든요. 너가 사용자 지위에서 피용인을 이렇게 피용자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불법행위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면 너는 감독을 제대로 못했구나. 관리감도 제대로 못했네. 그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피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우리 민법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756조 규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자, 이때 말입니다.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을 때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이런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너가 책임을 면하려면 나 감독 제대로 다 했다. 관리감독 제대로 다 했다. 또 관리감독 제대로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라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겠다. 이것도 역시 중간 책임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때요, 이 책임들 있죠. 부모의 책임이나 여기에 대리 감독자의 책임,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 이 두 개 사이는 부진정 연대 채무. 다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작물 점유자의 또 그렇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인데요. 이때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즉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을 다 조심했다. 나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 기울였다 라고 하면 점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 그러나 소유자는 책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해 공작물의 소유자의 경우는 그 공작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4번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유자가 그 동물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동물이. 그렇다면 그 점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그런데 다만 이 점유자도 중간 책임이에요. 뭐냐면 그 동물을 보관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 기울여서 타인에게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걸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게요. 즉 여기 우리 법에 그려놨어요.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책임을 면한다. 이래놨어요. 해태라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명하면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5번에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불법행위로 해서 타인을 손해를 끼쳤다면 그 공동 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사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교사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두들겨 패게 말이죠. 불법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죠. 교사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법행위 할 의사가 없는데 그 사람을 불법행위 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게 조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불법행위 의사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방조는요,
불법행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있죠. 이걸 방조라 그래요. 그래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그 불법행위자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대 책임입니다. 이렇게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도 부진령 연대 채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부진령 연대 채무는 우리가 연대 채무와 조금 성질이 다르죠. 연대 채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공동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 사이에 구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비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관계가 없죠. 그죠?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이러한 연대 책임이 바로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 안에서 말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한 가지입니다.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공작물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타인한테요. 손해를 발생한 타인한테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여기에 특수한 불법행위 안에서는 전부 다 그래요. 그 성질이 중간 책임의 성질을 갖고 있죠. 다만 공동 불법행위자의 경우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컨대 책임 묻는 여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나 그 감독자의 대리하는 책임, 대리인의 책임 다 중간 책임입니다. 또 사용자 책임도 중간 책임입니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도 중간 책임입니다. 또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도 중간 책임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부당이득, 불법행위까지 드디어, 민법 전체를 다 쭉 살펴봤습니다.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이 강의한 내용을 충실히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충실하게 반복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전부 다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